비 오는 날씨가 이제는 쌀쌀해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는데 오늘은 간절함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설법을 법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게 다 뭔지 아실 겁니다. 큐브죠, 큐브. 어렸을 때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많은 어린애들이 장난감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큐브일 겁니다. 이것도 잘하면 이것도 요거를 가지고서 뭐 세계 대회도 하고 누가 빨리 맞추나에 대한 그런 것도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마 장난감이 아마 요 큐브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몇 해 전에 제가 한번 요 재밌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 큐브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빠르게 맞추면은 한 6초나 7초 만에 이걸 맞추시는 사람도 있고, 세계 기록으로는 4초인가 5초인가 이렇게 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때는 또 한국인이 요거 세계 기록을 보유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이제 얼마큼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머리도 잘 써야겠죠.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기술이 숙달되면은 머리보다는 어떤 감각으로 이걸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짧은 10초 안에 맞출 수 있는 요 짧은 장난감의 도구를 가지고서 영국의 한 사람입니다. 이 그레엄 파크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큐브를 맞추는 기간을 가지고서 하나의 세계 기록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장장 이걸 맞추는데 27년이라는 세월을 걸려가지고 맞춰가지고 한 번은 이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물론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끈기에 대해서만큼은 뭐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83년도에 큐브를 처음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호기심에 맞추기 시작했는데 결국 완성이 됐던 것이 이제 2009년이랍니다. 1983년에 구입을 해서 2009년 정확하게 26년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면서 이 큐브를 맞춰 나갔다고 합니다. 참 끈기가 대단하죠.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27초 만에 포기했을 텐데 27초 만에 포기할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정 안 되면은 그 색깔을 이렇게 이게 가만 보면 이거 뗄 수 있습니다. 여기 조각들을 떼서라도 맞출 텐데, 이 사람은 뭐 그러한 유혹들을 일단 다 물리치고서 26년, 이게 최장 기록이라 합니다. 세계 기록으로 이렇게 등재가 됐던 적이 것이 한 번은 이게 세계 큐브 협회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기네스 기록이 되고요. 어쨌든 아무튼 요것 때문에 굉장히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어리석음의 상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티브를 하나 줬는데, 자, 불교에서 보면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리반트가라는 인물이 불교에서는 가장 그 어리석음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주리반트가입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부처님 교단에서 부처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교리를 배우고 했는데, 시 한 수를 읽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개송도를 얘기를 해주고 많은 가르침들을 부처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 한 수, 시 한 줄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외워보지 못했던 인물이 주리반트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출가할 때 형이 있습니다. 마하반트가라고. 마하반트가하고 같이 출가를 했는데, 형하고는 많이 비교가 됐죠. 형은 교단 내에서도 가장
머리가 좋고 또 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인물로서 많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주리반타카는 그 이면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업신여길 많이 당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그 질타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한테도 많은 비교 대상이 되고 형한테도 많이 혼이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3년이 됐는데도 시 한 수를 묻지 못했냐? 너는 정말 이 교단에서 있을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만 집에 돌아가라는 얘기까지 형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리마트카가 정말 나에게는 불법에 인연이 없는 것인지 나는 정말 그런 가르침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인지 한참 동안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교단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원정사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가장 많은 설법을 해주셨던 곳이 기원정사 때 제자들에게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문 밖을 나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섰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고서는 이 주리반트카에게 왜 여기서 울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대로 얘기했죠. 주리반트는 나에겐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부처님을 그동안 부처님의 말씀 한 줄, 시 한 줄을 계속 한 줄을 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르침을 접고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부처님께 전해줬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주리반특을 위로해 주시면서 너의 어리석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도달한 깨달음의 길은 내 형의 인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머리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포기할 성질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빗자루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매일매일 이 앞을 그 마당 앞을 쓰면서 마음 심자 하나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색이라는 글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빗자루 하나를 쭉 던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리반특가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마음 심자 하나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바닥을 그 앞마당을 집 앞마당을 계속해서 쓸었다고 합니다. 주장창 쓸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침없이 마당을 쓸고 그 빗자루를 정말 손에 놓지 않고서 정말 간절한 인심 하나만으로 그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이 주리반특가에 대한 이미지를 서서히 거두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리반특가 스스로도 적어도 마음 심자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가르침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얻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다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리반특가를 가리키면서 바보이면서 스스로 바보인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바보이다. 너는 스스로가 바보인 줄을 알고 있으니 그것은 진짜 바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가르침이라는 것을 받드는 것은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어가는 것은 결코 지식의 무게로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주리반특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전해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지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주리반특가의 이 빗자루 하나에 통해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미라에서는, 이 얘기에서는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를 10명의 제자로 10대 제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또 깨달음을 얻으신 가장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라한 16명의 아라한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16명의 아라한 중에도 이 주리마트가는 항상 들어가는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참 26년이라는 세월을 거쳐가지고 큐브를 만드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고 시간을 허비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한 것만을 바라보고서 끊임없이 정진을 할 수 있고 끊임없이 그 간절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그것은 값어치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아마 어정쩡하게 기록을 세웠다면 이 사람이 크게 다른 이들에게 감흥을 주거나 아니면 이야기거리도 아마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그런 시간 동안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큐브라는 것을 맞춰놨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수없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수없이 그 마음들을 순간순간에 그런 마음들을 챙기지 못하고서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간절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고 정말 1초 1초가 간절하고 정말 필요한 순간이었다고, 소중한 순간이었다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요 선수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네덜란드의 장애인 선수입니다. 모니카 반데르 보스트라고 그 패럴림픽에서나 이런 장애인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가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13살 때 발목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왼쪽 하반신이 전체가 발목 수술을 하는 가운데 수술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하반신을 이제 못 쓰게 되는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평생 이제 장애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운명에 13살 때 직면을 하게 됐는데, 누구나 이쯤 되면은 거의 삶에 대해서 큰 회의감도 많이 느낄 것이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그러한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 시작했던 것이 핸드사이클입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왼쪽을 사진을 보시면 핸드사이클이죠. 올림픽에도,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에도 한 종목을 차지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사이클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유럽 챔피언만, 유럽에서만 6번의 챔피언을 차지했고, 세계 대회에서도 3번의 우승을 이렇게 차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그리고 좋은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가 런던 그 장애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또 한 번 큰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제 왼쪽만 마비가 됐었는데, 두 번째는 전신이, 하반신이 전체가 이제 마비되는 그런 사고를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절망 속에 이제 빠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지자는 심정으로 마지막 수술을 받았는데, 참 이게 정말 이때는 기적이라는 것을 참 믿게 되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그렇게 사고를 받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작스러운 발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애가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말끔하게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맛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적어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굉장히 큰 보답을 받았던 거죠. 정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이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정말 몇십만 분의 1, 몇억 분의 1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에게는 그것을 찾아올 만한 분명히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과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겸비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이런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이 그리고 능력이 다시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친구가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일반 올림픽에서 지금 마라톤을 지금은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아마 마라톤 선수로 네덜란드 대표로 아마 이 친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전화위복이라든지 인생의 세용지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값어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적어도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주리파트가나 아니면 그 큐브를 맞췄던 브라운 파커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노력을 했을 때 그런 기적이나 전화위복은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인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이 지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혀 사실은 인연이라는 표현이 그냥 불교적인 표현이죠. 사실 우리 한글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의미해서 한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글이긴 하지만 적어도 불교의 용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고 가장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보편적으로 알려진 단어가 바로 인연일 겁니다. 자, 인연이라는 것은 참 이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경전에는 인연을 얘기할 때 기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매자락에 한번 스쳐가는 인연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번 태어나고 죽고 해가지고 만났을 때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인연이 그저 소매만 스쳐가는 그런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 그런 인연, 같은 나라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이 일천겁이라고 합니다. 이 겁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시간인데 이게 4억 3,200만 년입니다. 4억 3,200만 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 겁을 이제 1,000겁을 했을 때 이제 한 날에 같이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고 하루를 함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인연은 2,000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고향에 동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이제 4,000겁이나 4,000겁. 그리고 한 마을에 같이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은 5,000겁이라고 합니다. 5,000겁.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인연은 6,000겁이라고 합니다. 6,000겁. 그리고 한 집에서 같이 부부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인연을 7,000겁의 인연이 있어야지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부가 되는 인연은 8,000겁이고요. 형제간이 되는 9,000겁이에요. 9,000겁. 그리고 부모와 스승이 되는 인연은 10,000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겁은 4억 3,200만 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법회를 보고 같이 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연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한 인연 인연에 정말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이 한 번 만났던 인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함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인연이라는 것은, 그리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절에서 이런 만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 한 번 한 번에도 그것은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만든 인연, 그리고 불법을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인연,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인연, 절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연을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다른 좋은 인연을 하루로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법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다음 주에 저희가 행사가 4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토요일 날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토요일 날 11시에 저희 참선 및 명상 정진을 하는 첫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화정사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시 11월 5일 토요일 11시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첫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날 11월 5일 오후 6시에 저희 연화정사 청년회를 처음으로 출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분들의 그 자녀분이나 손주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 독려하셔서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열린법회를 하고 있는데 첫 신도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저희 연화정사 신도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도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연화정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로서 마련되는 것인데요. 첫 신도법회가 11월 6일날, 그 다음 5일날 다음 날이죠. 6일날 일요일날 11시에 첫 강사님으로는 저희가 홍순성 박사님을 모셔서 주제는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과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홍순성 박사님께서 약 1시간 정도 강연이나 또는 좋은 자리를 만들어 가실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 11월 6일 날 점심 공양을 하신 후에 우리 심평석 의사님, 자제분이신 심재훈 약사님 오셔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은 신도의 사무실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심재훈 약사님이 준비하고 이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저희 제5차 열린법회 있습니다. 미주현대불교 발행인인 김형근 사장님이 미국 사회와 불교 그리고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제5차 열린법회를 가질 예정입니다.